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혈법인데 마지막입니다. 자, 혈을 정하는 법이다. 이랬을 때 거기 보듯이 형세론에서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중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혈 잡으려고 앞에 거 배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을을 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도읍을 정한다거나 할 때는 큰 게 1, 2, 3번이에요. 간용, 장풍, 득수예요. 근데 개인 집터를 구한다거나 무덤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혈법을 좀 더 치중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무덤에서 좀 더 정혈법을 미세하게 많이들 따집니다. 그야말로 1m, 2m 좋은 땅, 폭이 1m짜리 뭐 무덤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 무덤 2개가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을 따지기 위해서 혈자리 잡는 방법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이제 양택이니까, 우리 팀은 거의 양택이잖아요. 양택이니까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둔다? 1, 2, 3번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혈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혈자리가 중요하긴 중요한데도 우리는 장풍득수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덴터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무덤에서 사용하는 정혈법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양택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옛날에는 기감지, 기를 느끼는 것, 그런 능력자들만 찾았는데, 옛날에는요, 이론이 없었을 때 자기만 느낀 거 있잖아요. 야, 이 자리가 뜨뜻하게 참 좋다. 등어리가 찌릿찌릿하게, 야, 척추 타고 올라오는 게 땅 기운이 느껴진다. 이래갖고 이제 옛날에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거는 학문이 안 된단 말이라. 그죠? 예. 귀신 학이 있다 없다. 귀신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봤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하기 힘드니까 이 귀신 학이라고 하는 말이 안 붙죠.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달돼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이론이 안 돼 있다면 그건 학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론이 정립되기 전에는 풍수지리학을 뭐라고 했느냐면 상지술이라고 했어요. 땅의 모양을 보는 기술이다 이거지. 이때는 기감지, 자기가 기를 느껴가지고 혈자리 잡는 수준일 때가 이 상지술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풍수 용어가 따로 나오죠. 풍수지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한참 있다 나와요. 네, 이때부터는 이치적으로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학문이라. 이치적으로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풍과 득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용혈사수법이 나와요. 용혈사수법이 나와요. 중국 사람 중에 증문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혈사수 심경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용, 간용법, 혈, 정혈법, 사, 장풍법,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수, 득수법. 요걸로 구분하면서부터 이론으로 정립이 돼요. 자, 그랬을 때 나만 느끼는 거다. 아, 이건 학문이 될 수 없다. 근데 지금도 나만 느끼는 거니까 이 자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이 자리가 혈자리야 이런다고. 너희들은 10년 하면 느낄란가 몰라도 난 느끼진다 이거지. 30년 했으니까. 그럼 이 논리가 평민들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예? 왜 혈자리인지 자기가 느낀 걸로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느끼니까 혈자리다 이거지 무조건. 그러면 그게 평민들한테는 써먹힐지 모르지만 왕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 하는 소리라. 왕릉을 정할 때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밑에 새로 된 왕이 이제 왕릉 터를, 좋은 터를 구해오라 할 때 신하들한테 제가
A 당파 신하, B 당파 신하들한테 이제 하명을 내리면 우리 땅이 정한 땅은 이래 저래 해서 좋은 땅이 옵니다. 상소문 올리고 이 팀은 그쪽 땅보다는 이 땅이 더더욱 이래 하고 저래 좋아서 우린 이 땅을 올린다고 서로 싸운단 말이래. 남의 땅 헐뜯어야 되고 우리 땅 좋다 해야 되고 그래 새로운 왕한테 좋은 왕지를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왕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였어요? 논리다 이거지, 논리. 거기서 마마 A팀이 말하기를 제가 느껴보건대 그 땅이 땅 기운이 대끼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무조건 명당이 옵니다. 논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감지가 무조건 필요 없는 거다라는 소리는 아닌데, 예? 기로 느끼는 게 마지막에 가서는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거를 무시한 기감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도사는 와 기로 느껴서 이 땅이다 하라고 마침 봤는데 논리에도 다 맞는 땅이 그게 진짜 도사란 얘기예요. 기로 느꼈는데 이론으로 하나도 안 맞는 땅을 자기가 기로 느껴서 명당이라고 말하면 그건 후루꾸단 얘기예요. 느껴가지고 딱 봤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론에 딱 맞더라. 그게 진짜라니까. 네. 바둑을 이렇게 한 수 딱 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바둑 한 돌이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전체 형국을 다 아우르는 귀중한 돌이 되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기감지는 그때만 인정받는다. 논리가 부족한 기감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인정받기 힘들다. 정예를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당나라 때 형세론이 들어와가지고 당나라에서 형세론이 정립돼서 통일신라 때 들어왔는데 형세론은 객관적인 법칙으로 혀를 찾고자 제시했다. 사대부와 장원급제한 그 똑똑한 천재들이 한 거니까 우린 따라가면 된다. 이해됐죠? 예. 자, 일단 명과 혈과 명당의 구분. 우리가 그냥 명당이다 그러면 그냥 좋은 터 이걸로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좀 다른 뜻이다. 명당이라고 하는 딱 밝은 집이에요. 밝은 집. 명당. 밝은 명. 밝은 집당자잖아. 예. 집당자잖아. 예. 그래서 산 사람이 들어가면은 양태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무덤이라. 예. 그래서 양지 바른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햇빛 잘 들어오는 건 기본이다죠. 그럼 요즘 아파트에서 햇빛 많이 안 받고 있다. 빌라 1층에 살아서 앞집에 막혀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 좋은 기운 얻는 거는 일단 점수 기본적인 점수 20점 깐다.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답을 줬잖아. 명당이라고. 밝은 집이라고 답을 줬는데 해와 달이 잘 비치는 집이 이 명자단 말이에요. 그죠? 해와 달이 잘 비치는 집 일단 20점 먹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명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소명당, 중명당, 대명당. 소명당은 어떤 명당이냐? 후손들이 절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앞에, 무덤 앞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음택이라면 혈자리가 봉분이고요. 이해됩니까? 땅기운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에서는 전제가 땅기운이 있다잖아요. 예. 땅기운이 딱 솟아올라서 시신이 들어갈 자리가 봉분이고 그 앞에 후손들이 절하는 평평한 터 있잖아요. 요게 소명당이에요. 요게 그 앞에 평평한 터가 있는 것이 요게 소명당이다. 중명당은 어디냐? 자청룡 우백호 안이요. 자청룡 우백호 안에 둘러싼
형국 안에 둘러싼 게 중명당.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광경이 이게 대명당이에요. 명당을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럼 이 3번은 대명당은 뭐예요? 자청령 우백호 바깥의 것까지 조신사까지 다 포함한 거다 이거지. 이랬을 때 소명당이 좋으면은 당대요. 당대 발복이요. 중명당이 좋으면은 몇 대 가고, 대명당이 좋으면은 대물림을 하여 계속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급한 상황에 지금 대명당까지 바라본다 안 본다? 대명당까지 안 바라보죠. 소명당만 돼도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명당이다라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요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혈자리를 포함한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봉분이 있고 요게 혈자리고요. 요 앞에 평평한 데가 명당이에요. 그러면 집이 있다, 근정전이 있다, 근정전이 혈자리고요. 집에서는 앞에 신하들이 쓰는 마당이 이게 명당이에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옆에 써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쓰는 거하고 인쇄되어 있는 거는 착 바로 안 들어오는데 한번 쓰면 또 질 것 같죠? 이렇게 수십여 종의 정열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것만을 제시를 하면 일단 조안정혈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한자가 어떻게 돼요? 아침조의 책상 안. 다시 말해서 조산이 어떠한가, 안산이 어떠한가를 바라보고 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뜻 자체가. 자. 음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터는 여기 있는데 윗산이 높아요. 바로 옆산이. 자청령 우백호산이 옆산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산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눌리는 느낌이에요. 3층짜리 빌딩에 옆에 70층짜리가 있다. 이건 눌린다 안 눌린다? 눌린다. 똑같이 해석되죠. 그대로 양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터가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자청령 우백호보다는 살짝 낮게 깔리면서 힘있게 들어오는 정출맥이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 높아가지고 자청령 우백호가 높아가지고 우리 터가 눌림을 당할 정도로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돼. 혈자리가. 이놈이 어느 정도 높으면 나도 높은데 혈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안 눌리는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청령 우백호가 내려가 있으면 지 혼자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 그냥 혼자 바람 얻어맞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청령 우백호가 낮으면 내가 바람 안 얻어맞기 위해서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란스를 그 문화재 같은 데 있잖아요. 제 답사 다니는 데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 감이 와요. 저절로. 야 이거 뭔가 어색하다. 야 이거 높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책으로만 보고 책으로만 글 써 있는 대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좋은 터만 골라 다니다 보면 감이 와요. 그랬다가 내가 생판 모르는 터를 딱 가면 그 감하고 다르거든. 이해됩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다르지? 저번에 봤던 거랑 뭐가 차이점이지? 그 차이점만 발견해내면 그 터가 왜 안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명당들을 많이 다녀보고 그 명당 터들을 주의 깊게 거기서 오는 사신사들을 생각을 해보고 장풍법, 득수법을 생각해보라. 그 상황에서 혈자리가 왜 조자리였는가 생각을 한 경험이 좀 많으면 저절로 새로운 터 가서도 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게 조안정혈법이에요.
뭐 다른 정열법도 마찬가지고. 희한한 거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80%는 이 정도에 풀린, 우리 사주를 잠시 이야기를 하면 80%는 이런 식으로 풀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고, 굳이 이제 사주 책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격으로 풀리고, 내격으로 안 풀리는 20%를 풀려고 하니까 외격 사주를 풀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수십 종, 수백 종이라. 외격 사주 안 풀리는 사주가. 내격으로 안 풀리고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사주가. 그랬을 때 이거 20% 맞추다가 이거 80%짜리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 배우려다가, 지금 수준에서 특이한 거 배우려다가 오히려 진짜 중요하고 찾기 쉬운 것들을 놓쳐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산 비탈에 절이 하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저게 명당일까? 왜 저리 명당일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풍수 이론하고 전혀 다른데, 야, 저게 왜 명당일까? 고민하지 마란 얘기야. 명당이다 흉당이다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 아이라도 명당, 기본적인 상황에서 명당 좋은 것들 많으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자기 걸 챙기란 말이야. 제 말 이해됩니까? 네.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자꾸 특이한 거, 남들 모르는 거, 희소성이 있는 거,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니려고 하고, 야, 그런 것도 있었나? 야, 그런 것도 있었나? 나 책에 잘 못 봤는데, 에이, 그거는 네가 본 그런 기본서에는 없다. 이런 책 DB 봐야 저 구탱에 있는 거 내가 본 거 하나 있다. 그런 아주 특이한 혈자리 잡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기본도 못 배웠는데. 기본만 충실해도 80%는 건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명당 조안정열법 균형이 음양의 바란스가 주변이 높으면 나도 같이 높아져서 안 눌려야 되고, 주변이 낮으면은 나도 바람 안 맞으려고 같이 내려가고, 그게 결국엔 뭐였어요? 주변 산세와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음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옆에 높은 아파트가 많은데 앞에 높은 아파트 있는데 지 혼자 5층이다. 안 들어가. 그러면은 거기에 주거하고 살지는 말란 얘기인 거라. 일하러 돈 벌러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상가에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상가 5층밖에 안 되잖아요. 돈 벌러 들어가는 건 몰라도 거기에 잠자러 것까지는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네. 최소한 우리 집보다 주변이 좀 높아도, 다른 주변 건물이 우리 집보다 높아도 최소한 우리 집이 그 건물에 눌리는 느낌 건물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우리 터를 바람으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예. 그 밸런스 문제다. 그 다음에 명당정열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요, 태식익육법하고 딱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데, 태식익육이 딱 왔잖아요. 그럼 딱 태식익육이 딱 온 다음에 앞에 후손이 절할 수 있고 마당으로 쓸만한 터가 좀 있어야 돼. 근데 그 땅이 평평해야 되고요. 마당이 좌우측으로 기울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급경사로 앞에서 떨어질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축대를 쌓아서 마당을 만들 정도로 급경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풍수에서는. 옆 모양을 보면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봉분이 있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절할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떨어지는 건 괜찮단 말이라. 근데 여기에서 절할 공간도 없이 이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억지로 축대를 만들어 가지고 후손이 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제 말 이해됩니까? 예. 땅 기운이 오다가 스톱을 못해. 경사가 지면 앞에서 왕릉 가보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앞에 어느 정도 이런 평평한 떠가, 물론 기울기가 약간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내려가다가 그 다음부터 급경사 떨어지는 건 괜찮다. 근데 바로 코앞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요게 좌우가 평평하고 앞으로도 비스듬한 낮은 기울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갖고 가다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요것만 지키세요. 근데 뒤에서 얼마 엑기스만 말해주노. 집터도 마찬가지. 집터도 마찬가지. 마당을 내가 이만한 규모를 지었을 때 이만한 마당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땅 기운을 여기 모은단 말입니다. 앞산의 기운도 이쪽으로 모으고요. 흘러내려가는 것도 못 나가게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게 만든다고요. 이게 앞에서 뚝 떨어지면 같이 휙 떨어진다니까. 요것만 지킬 거. 그리고 그랬을 때 뒷산줄기가 좋은 거는 봐야 되겠죠. 뒷산줄기가 좋은 거는 태식익육으로 보든, 예? 기복으로 보든. 요게 명당정열법이에요. 딱 가서 보면 판때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무덤터를 가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산줄기가 삭삭삭삭삭삭 약간 높은 것이 산줄기가 오다가 갑자기 평평하게 탁 만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터에 비해서 유독 반반한 터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풍수용어로 치면 선익이 이렇게 자청용 선익, 우백호 선익이 싹 만들어지는 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냥 현장 가야지. 예. 그게 결국에 뭘 만들기 위해서 명당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좌우 선익이. 좀 말이 어렵다. 그냥, 예? 이렇게 와겸유돌 이제 와혈이다, 겸혈이다, 유혈이다, 돌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패턴은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무덤들 좋은 무덤들을 한번 다 가보세요. 기본적인 거 있다가 그 다음 뚝 떨어져요. 4대분 무덤이었는데 갔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예? 4대분 무덤을 갔는데 뚝 떨어진 거 그 사람 어찌 죽었나 딱 보세요. 나라에서 사약 먹고 급해서 그냥 바로 안치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 돼 있어요.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은요 꼭 앞에 명당을 반드시 평평한 터를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엑기스 하나. 그럼 선생님 무덤터하고요 양택터하고 뭐가 틀려요? 어떻게 구분해요? 같이 어느 때 저 터는 양택터하고 무덤터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스페이스 크기에 이론이 90%가 같아요. 장풍, 득수, 간용법, 정열법 다 똑같아요. 현국론도 똑같이 보고요. 장론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제 강의 90%까지 따라오다가 10% 더 배우면 무덤이라. 이해됩니까? 예. 양택터와 음택터 구분하는 기준이요. 일단 첫 번째 그 공간의 크기예요. 스페이스 공간 땅 크기예요. 그러면 넓으면 양택터고요. 그 터가 좁으면 음택터예요. 근데 그럼 어느 게 넓은 거고 어느 게 좁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 터에다가요, 혈자리라고 생각하는 터에다가요, 봉분 하나 딱 올려놓고 상상해 보고요. 집 한 30평짜리 딱 올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알맞는 게 깃터예요. 무덤이 올라가서 어울리면 무덤터고요. 상상을 했을 때. 양택터 30평, 40평짜리 딱 올려놨을 때 그게 딱 그 터에 어울릴 것 같으면 양택터예요. 근데 이 말이 억수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현장 감각에서 말해줄 수 있는 말 그 말밖에 없어. 구분하는 방법이. 30평 집보다 땅이 더 넓은 거 방금 좋은 거. 아니 그럼 200평이라고 쳐요. 이 마당까지 앞에서 200평짜리 집을 딱 올려놨다고 봤을 때 어울리면 그건 양택터예요. 그걸 올려놓고 앞에 남는 그 마당을 본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는 200평 건평 200평이 아니잖아요. 네, 집을 지을 때 전원주택 지을 때 그러면 50평, 60평짜리 집을 짓고 앞에 마당까지도 200평짜리 마당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양택터예요. 무덤은 그렇게 안 필요하거든. 20, 30평만 있으면 되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엑기스 한마디 경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다? 상상으로 무덤을 올려놓고 생각해보고 집을 올려놓고 상상해서 생각해보고 좀 더 알맞는 터가 그 터예요.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터가 200평이면 안 좋다 이 말? 그 뜻은 아니에요. 네, 그 뜻은 아니에요. 지금 양택하고 무덤터하고만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요. 200평짜리 터에 30평 들어가도 돼요. 오케이? 네. 근데 그 감이 어디서 와요? 문화재 많이 보다 보면 감이 와요. 무덤만 계속 보신 분들은 무덤터는 잘 봐. 근데 양택터를 몰라. 간혹 가다 보면요. 무덤터에다가 양택 올려놓은 집들이 많아요. 왜? 지관은 무덤만 많이 봤으니까 무덤으로는 저 혈자리 맞거든. 그래서 양택 올려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가서 보면 저게 왜 집이 저 올라갔지 무덤터에? 딱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검증된 문화재가 그래 중요한 거다. 감을 익히더라도 명당 것만 딱 감을 익힌 다음에 나머지 세 터를 봤을 때 어색하다. 그게 중요한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터를 여러 번 가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똑같은 터 정말 여러 번 가서 익히고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굳이 1번 조안정열법, 2번 명당정열법, 3번 태식익육이 이제 간용법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무덤 이야기 조금 하면요. 선익전순정열법도 있어요. 선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익 전순정열법이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인자수지라고 하는 책에서 선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수지라고 진짜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한자 빽빽하게 책이 이래 두꺼워. 이거를 조금 한글로 풀었더니 이만한 게 2권짜리예요. 1000페이지짜리 2권짜리 책을 중국 사람이 쓴 게 있어요. 형제가. 서선계 서선술이라고 하는 형제가 아버지 무덤을 이장을 잘못하고 나서 평생 한이 묻혀서 죽는 그날까지 풍수만 중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지은 책이 인자수지야. 한이 맺힌 거야. 아버지 무덤을 잘못 써서. 그래서 인자수지 한자 어찌 돼요? 사람의 자식으로서 모름지기 알아야 될 것이 있느니 그것이 풍수다. 사람의 자식이라면, 인간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얼마나 한이 처절하게 맺혔으면 제목을 저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화장이 마음 편타 안 편타. 그래서 인자수지라고 하는 책에 요거는 이제 얼마만 하냐면요. 이제 저 인자수지에서 말하는 선익전수는요. 딱 이 터만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을. 이 강의실 크기만 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봉분이 제자리에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이 자리에 내가 시신처럼 들어갔다 생각하면 앞에 후손 절할 터가 있다 없다? 있죠. 이 정도 공간이면 된다 이거. 저 끄트머리 정도 숲ton 깎여서 내려가도 되죠. 여기에 집터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요. 무덤터라 그러면. 그죠? 예. 네. 그랬을 때 봉분이 여기 지금 딱 있어요. 뒤에 이제 태식익육이 와가지고 봉분이 이렇게 이놈이 봉분이다 칩시다. 예? 그러면 산줄기가 오다가요. 갑자기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예? 좋은 터는 평평해진다 했잖아요. 이렇게 명당터가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저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평평하다 그랬잖아요. 비스듬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랬을 때 산줄기가 오다가 양쪽으로 싹 조중으로 싹 2, 3m 옆으로 도는 산줄기가 평평한 터인데 2, 3cm 높은 정도로요. 폭 요만한 폭 정도로
예? 봉분 옆이나 뒤에서 싹 실지거리가 요렇게 돌아요. 요래 갖고 요 정도까지 와요. 두께 2, 3cm예요. 요거를 좌측 선익이라고 해요. 또 요쪽에서 또 2, 3cm의 폭 요만한 게 또 봉분 옆으로 이래 돌아요. 그게 우측 선익이라고 해요. 근데 선자가 매미 선자고요. 매미 있잖아요. 매미. 매미 선자 어찌 쓰노? 매미 선자요. 그 다음에 날개 입자요. 매미 날개처럼 얇은 땅이 솟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에 보면 선익이 빈다 안 빈다? 거의 안 보여요. 가을, 늦가을, 겨울에 가서 풀들이 다 죽었을 때 흙이 보일 때 흙을 딱 보면 선익이 싹 돈 게 보여요. 요 놈이 가운데 물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물 찬 거 바깥으로 빼내고요. 요게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그 선익이 솟아오른 거거든요. 2, 3cm가. 그래서 그게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요만한 땅 안에서 자청용 우베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도 그놈이 다 막아주고요. 물이 함부로 침범하는 것도 그놈이 막아줘요. 그리고 그놈이 딱 둘러쌌을 때 그럼 이쪽이 자청령이죠. 이 자청령이 무덤 앞에까지 옆에 여기까지 딱 여기 무덤이잖아요. 여기 봉분이면 요 놈이 여기까지 딱 치고 들어오면 자청령 아주 좋은 거예요. 우베코 선익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돌면 더 좋은 거죠. 예? 근데 이 앞에 그러니까 봉분에서부터 3, 4m 앞이에요. 예? 봉분에서 이것도 선익도 이거 3, 4m 떨어져 있고요. 짧은 건 2m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도 2, 3m 떨어져 있고 4m 떨어져 있고 앞에도 안산처럼 3, 4m 앞에 또는 2, 3m 앞에 단단한 흙이 또 솟아오른 게 있어요. 3, 4m 앞에 그거를 전순이라 해요. 전순. 입술 순자를 써서 좋은 혈자리 구멍 앞에서 이거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이 진짜 있어요. 예? 그래요, 진짜. 아, 이때니까 무덤에. 자, 그럼 이게 혈자리다. 그러면 자청용 우베코 이게 전순이에요. 이게 턱이 딱 받쳐주는 게. 관상에서도 이게 탁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재산 빠져나고 큰 부자 안 된다 그러잖아. 이게 앞으로 딱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받쳐주는 게 재산 못 빠져나게 막아주는 게 풍수에서도 선익이 저 앞에 딱, 전순이 딱 막아줘 있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옆길로 볼게요. 자, 산줄기가 저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럼 봉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선익이 얇게 돌아요. 선익이 요 탁 오면서 여기 얇게 돌아요. 붙어서. 물론 산줄기가 좀 이렇게 굵게 오겠지. 그러면 요 놈이 좋으면은 귀한 자식이 나오고 여기가 좋으면은 부자 자식이 나오고 부자가 당장 된다 이거지. 당대발복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놈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요 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되는 쪽만 되고 이쪽만 있으면은 명예발복에 재산을 못 모인다 하고 이쪽만 있으면 재산은 모이되 잘난 자식은 안 나온다. 입신양명하는 자식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재산이 이렇게 모였을 때 흘러나가지 않게끔 딱 있어야 되는 게 앞에 전순이다 이거야. 모인 재산이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몇 메다 앞에서 바리케이트 치듯이 몇 센치짜리가 딱 두둑하게 솟아있는 거 요걸 입술 순자를 써서 전순이라 한단 말이라. 요 무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 만들 수도 있습니까? 아, 만들어봤자 헛방이지. 뱃속에 바가지 집어넣었다고 임신한 기가. 진짜 그랬었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 힘들려고 하겠지. 근데 없으면 이미 정해졌고 있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년 가가 흙 조금 갖다 놓고 또 밟아주고 또 매년 밟아주고 라도 해라 이거지. 바람이라도 못 들어오게 막아주거든요. 이쪽에서 바람이 치고 들어올 때 뜬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딪혀가지고요.
예? 예. 무덤들 보면은 이쪽 한쪽이 이렇게 허물어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24시간 바람 얻어 맞아서 그래요. 자꾸 막 부스르르 이제 속까지 보이듯이 이제 때가 안 자라고요. 허물어진 적 일부분들이 보이는 거 있거든요. 24시간 바람 얻어 맞아서 그래. 풀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 이만큼이 죽었으면 이만큼 물 찬 거예요. 쉬워요. 무덤. 때 색깔이 다른데 완전히. 네, 이건 완전 색깔이 부르죽죽하게 밝은 연두라면 이쪽은 붉은 그러니까 축축한 초록색기에 색깔이 틀려. 그럼 물 찬 거예요. 그다음 뭐 가만히 뒤다 보면요 구멍 같은 거 있으면 벌레 들어갔고요. 예? 쥐 같은 거 들어갔고요. 들쥐 같은 거. 나무 뿌리 박혀 있으면 나무 들어갔구나 생각하면 된다니까. 물론 이 옆에 5m 옆에 소나무 뿌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회를 치는 거거든요. 무덤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석회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무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요. 선익이라든가 전순이라고 하는 거. 요걸 선익이라고 하고요. 요걸 전순이라 하거든요. 근데 요게 어디에서 처음 나오느냐? 인자수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풍수하시는 분들 웬만해서는 저 이론을 전순 선익이 있어야 명당이라 한다. 전순 선익이 없으면 명당이라 안 한다. 근데 이 인자수지를 읽기가 양이 많으니까 버겁거든요. 이거 한번 제대로 읽어도 큰일이라. 큰 행사한 거예요. 이 정도 책 읽고 나서 책거리 하면 책거리 할 만한 기다. 민법보다 훨씬 버겁다. 민법 총론한 건 읽는 것보다는 이게 더 어려워요. 몰라. 민법 전부 다 읽으면 막 그게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인자수지가, 이제 인자수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면, 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인자수지가 언제 들어오느냐면은, 임진왜란 직후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면은, 선조 때잖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들어온 게 1600년도에 들어와 갖고 2000년 지금 우리 2000년까지 400년을 읽힌 책이에요. 오케이? 조선시대 중기예요. 조선 중기. 그러면 지금 이거가 있어야 명당이라 하는데 그럼 이 책이 들어오기 전에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 때는 선익 전순 없어도 잡았단 말이에요. 왕릉들서부터 사대부 무덤들은. 그럼 전순 선익 없이도 잡는 방법이 뭐다? 태식인육법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인자수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 이거 읽으면 꼭 이게 있어야지 좋은 무덤이야 라고 하는데 그 전에 건 어찌 풀 건데. 인자수지 전에 거는. 그래서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이론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건가, 맹신할 건가 말 건가 기준이 딱 서요. 심지어 선생님 전순선익이 그래 중요하시다 하는데 그 임진왜란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임진왜란 직후에 들어온 책인데 그랬더니 제가 풍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릉이 커서 그거 다 덮여서 원래 전순이 있어. 왕릉이 6m짜리니까 전순 덮었다 이거라. 무덤이. 왕릉이 크니까. 그 안에 보면 전순이 있어 이라는 거라. 보지도 않은 왕릉 속에 전순이 있다고 어째 그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전순과 선익이 있어야만 혈자리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잡는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왕릉 밑에 있대요. 돌무대기 옆에. 그러면 선익은 억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온 건데 그게 6m 폭에 자주 걸리거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돌로 누르면 돼요? 안 돼요? 기껏 올라온 거를 왕릉 돌로 올리면 안 되잖아. 잘 보살펴야지. 그래서 저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가 없으니까는 저 책 한 권이 무조건 바이블이구나, 성경이구나.
그 말고라도 다른 정열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바깥에 나가시다 보면은 누구는 눈으로 보는 산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은 나침판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누구 이론이 맞느냐 이거지. 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산을 위주로 배운 사람은 산이 옳다 말할 끼고 패처리 위주인 사람한테 배운 제자는 패처리 위주다라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어디서 왔다? 산 보는 풍수 이론은 산 많은 데서 생겨났고요. 패철 이론은 산 없는 데서 생겨난 이론이야. 평야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먹으면 돼요? 산 많은 데 가면 산 위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호남 평야 가갖고는 패철 위주로 해주면 돼. 그 다음 두 개가 섞였다면은 어느 걸 위주로 할 것인가 고증된 자료,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라든가 이런 거 쭉 찾아보면 신하들하고 왕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찾아보면 어느 걸 좀 더 중요시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다. 조선왕조 실록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조금 더 산을 위주로 친다. 조금 더. 아무리 분금의 효용이 좋다 하나 안산을 버려가면서까지 분금의 좋은 방향을 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거든요. 분금이 뭐냐면 관 딱 들어갔을 때 요래 조금 3도 비틀까 이쪽으로 방향을 3도 비틀까 이게 분금이에요. 그럼 요쪽으로 트냐 요쪽으로 트냐에 따라서 길흉이 좋다 나쁘다가 생기거든요. 분금 논리는 그래요. 3도에 저는 안 믿지만 저는 분금 논리 안 믿어요. 물론 저는 산이주겠죠. 예. 그렇다고 이거 패처를 모르면서 내가 3만 오기면 내 말도 안 해. 내 그래도 이쪽도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3도 차에 기륭화복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냥 딱 옛날 책을 찾아보니까 뭐라 카노.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몇 페이지에 있노?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어디쯤 있을까? 담봉함수형 말고 어디쯤 있을 낀데. 조선왕조 정조실록 13년 9월 8일자에 어쩌고 저쩌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자에 또 분금의 구에 대어 주안을 그르치게 된다면 주안이라고 하는 거는 구슬같이 생긴 안산. 분금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안산을 그르치게 된다면 아무리 패철의 나경의 묘용이 얻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단지 구슬이 작아서 단지 한 글자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좋은 안산 놔두고도 나경이 좋다 해서 그 방향 둘 수는 없다는 이거예요. 안산 놔두고도 안산 두는 게 맞다 이거지. 나경을 포기하고서라도 안산 위주로 가라가 정조실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나는 이 스승 말을 들을 것인가 저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어느 걸 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 검증이 되잖아요. 저는 산 쪽입니다. 제 공부한 바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열법 같은 경우에 이거 중요한 건 맞긴 맞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에 태식익육법으로도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산줄기가 오다가 팍 쟁반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탁 이쁘게 퍼진 자리 있거든요. 극락암 있잖아요. 저기 통도사 극락암이요. 산줄기가 내려오다가요. 갑자기 그냥 접시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땡그랗게 하나 우주선 하나 떨어진 것처럼 딱 보인다니까. 예, 그 가운데 딱 극락암 들어가 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양택터를 잡고 전원주택터 잡을 때 그런 것들 명당 문화재들을 보면서 그 감들을 팍팍 익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다. 그럼 거기 똑같은 거 자꾸 익숙해지면 딴 데 가서 찾아내요. 한 번 봐갖고는 딴 데서 못 찾아내요. 극락암 5번 간 거 하고요. 한 번 간 거 하고 비슷한 더 나타나면 한 번 본 사람은 못 찾아내요. 계속 똑같은 극락암 가보고 눈으로 익히고 그럼 이 새로운 터, 그거와 유사한 터를 찾아낸다니까. 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터가 이제 옆 페이지에 나옵니다.